안녕하세요. 안티고네 니나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돼지 제5장 오아시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사막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으니 오아시스를 좀 묘사해 보았으면 한다. 지금 떠오르는 오아시스는 사하라 사막의 저 깊숙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비행기가 이룬 기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신비의 한복판에 떨고 놓는다는 점이다. 당신은 비행기 창문을 통해서 개미집 같은 인간 군락을 연구하는 생물학도였다. 별 모양으로 펼쳐진 도로가 동맥처럼 도시와 들판에 수액을 공급하는 가운데 당신은 평원에 자리 잡은 그 도시들을 메마른 가슴으로 주시했다. 그런데 압력계 바늘 하나가 진동했고 저 아래 초록풀 숲이 우주가 되어버렸다. 이제 당신은 잠든 공원 잔디밭에 포로가 된 것이다. 떨어져 있음이 단순히 거리로 측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집 정원벽이 중국의 만리장성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감추고 있을 수 있고 두터운 모래나 사하라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침묵이 어린 소녀의 영혼을 더 잘 보여준다. 이 세상 어딘가에 잠깐 착륙했던 이야기를 하겠다. 아르헨티나 콩고르디아 근처에서 겪은 일이었지만 이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생길 수 있는 일이었다. 신비는 이런 식으로 도처에 퍼져 있으니까. 어느 들판에 착륙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동화 같은 경험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탄 그 낡은 포드 자동차나 나를 데리러 온 그 조용한 부부는 평범하기 그지없었다. 오늘 밤 저희 집에 묵어 가시죠. 길모퉁이를 돌아가자 나무들이 밝은 달빛을 받으며 늘어서 있었고 나무 뒤에 집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이상한 집이었던지 크지는 않지만 다부지고 견고해서 요새를 연상케 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 집은 수도만큼이나 평화롭고 안전한 피난처인 전설 속의 성이 되었다. 이때 두 소녀가 등장했다. 소녀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금지된 왕국의 문턱을 지키는 두 명의 판관 같았다. 그러다 동생이 입을 뾰족 내밀며 초록색 나무 막대기로 땅을 두드렸다. 그러더니 인사를 한 후 한마디 말도 없이 묘하게 도전적인 표정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사라져 버렸다. 나는 즐거웠고 또 매료당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비밀의 첫 단어처럼 소박하고 은밀했다. 저런저런 애들 사교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짤막히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파라과이의 수도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깔린 보석 사이로 코를 비죽이 내밀던 그 얄궂은 잡초가 참 좋았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밀림의 부탁을 받고서 사람들이 아직도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지 도시의 보석들을 온통 뒤집어 엎어줄 시기가 온 것은 아닌지 염탐하러 온 것이다. 나는 이런 황폐한 상태가 좋았다. 이는 지나친 풍요로움이 달리 표현된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 나는 경탄하고 말았다. 모든 것이 낡았는데 오래되어 메마르고 갈라진 이끼로 뒤덮인 늙은 나무나 수십 세기 전부터 연인들이 앉았던 나무 벤치가 그러하듯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던 것이다. 내장재는 닳았고 문짝은 부식되어 있었으며 의자는 건들거렸다. 이렇게 아무것도 수리하지 않으면서 청소는 참 열심히도 해놓았다. 모든 것이 깔끔했고 왁스칠을 잘해서 반들반들 윤이 났다. 응접실은 주름살이 잡힌 노파의 얼굴처럼 강렬했다. 금이 간 벽이며 찢겨나간 천장과 같은 것들이 다 경탄스러웠는데 특히 밧줄 다리처럼 여기저기 부서지고 덜컹거렸지만 싹싹 문질러 닦고 왁스칠을 해서 광택이 나는 마룻바닥이었다. 기묘한 이 집은 수월함이나 태만함이 아니라 존중심을 불러일으켰다. 한 해가 갈 때마다 그 매력에, 그 복잡한 모습에, 그 친절한 분위기에 담긴 온기에 무언가가 덧붙여지는 것이 틀림없었다. 응접실에서 식당으로 건너갈 때에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 점점 커져가던 말이다. 조심하세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집주인은 이런 구멍에 빠지면 다리가 부서질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 구멍은 누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이 아니었다. 그저 세월의 작품이었다. 그 구멍은 변명 따위는 싹 무시하는 지체 높은 귀족이나 군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내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저 구멍을 모조리 막을 수도 있겠죠. 우린 부자니까요. 하지만 또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다. 이 집은 시에서 30년 기한으로 임대한 집이죠.
그러니 시에서 수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양쪽에서 모두 고집을 부리다 보니 여기에서 이런 해명 따위는 싹 무시되었는데 나는 그토록 여유만만한 태도에 매료되었다. 기껏해야 집주인 내외는 내게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저런, 집이 좀 낡았죠. 그런데 이 말의 어조가 어찌나 경쾌하던지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을 별로 속상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벽돌공과 목수, 가구 세공인, 미장인이 몰려와서 이런 과거 속에다 그 불경한 연장들을 늘어놓고 단 일주일 만에 당신이 전혀 알아보지 못할 집,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느낄 그런 집을 만들어 놓는 일을 당신은 상상이나 할 수 있는가? 신비로움이 없는 집, 비밀스러운 구석이나 발밑에 함정이 없는 집, 지하방이 없는 집이란 일종의 시청 대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은신처가 가득한 그 집에서 두 소녀가 사라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응접실이 이미 다락방처럼 보물로 가득했으니 실제 다락방은 어떨까? 누런 편지 묶음과 증조할아버지가 받아놓은 영수증, 집에 있는 자물쇠 수보다 더 많은 열쇠들, 그래서 그 어떤 자물쇠에도 더 이상 맞지 않을 열쇠들이 빠끔 열린 벽장 문틈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이 벌써부터 짐작되었다. 이성을 마비시키면서 지하창고나 거기에 숨겨진 보물상자, 옛 그 말을 꿈꾸게 만드는 이 놀랍도록 쓸모없는 열쇠들 말이다. 식사하러 가시죠. 우리는 식사를 하러 갔다. 이 방에서 저 방을 지나며 나는 이곳에 향처럼 퍼져 나오는 내음, 세상에 그 어떤 향수보다 값진 오래된 서재의 내음을 들이켰다. 특히 램프를 들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처럼 묵직한 진짜 램프들을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겼는데 그러면 벽에 멋들어진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우리는 램프 속에다 불꽃과 검은 종려나무로 이루어진 다발을 피워 올렸다. 그런 다음 등불이 자리를 잘 잡으면 넓은 빗자락과 그 주위를 감싼 광대한 밤 저장고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나무만이 삐걱거렸다. 두 소녀는 사라졌던 때처럼 참으로 신비롭고도 조용히 나타나더니 엄숙하게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분명 개와 새들에게 먹이를 주고 밝은 밤에 창문을 열어놓고 밤바람에 실려오는 풀냄새를 맡았으리라. 이제는 냅킨을 펼치며 곁눈질로 나를 주시하면서 자기네 친한 동물 무리에 나를 끼워줄지 않을지를 가늠하고 있었다. 이 소녀들에게는 이구아나 한 마리, 몽구스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원숭이 한 마리, 또 벌들이 있었다. 이 모든 존재들이 뒤죽박죽 섞여 참으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지상 낙원을 이루고 있었다. 소녀들은 이 모든 창조물 위에 군림하며 그 작은 손으로 동물들을 쓰다듬고 먹이를 주고 물을 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몽구스부터 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토록 생기 넘치는 두 소녀가 비판력과 통찰력을 한껏 발휘하여 앞에 있는 남자에 대해 재빠르고 은밀하며 결정적인 편결을 내리리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 나의 누이들도 처음 우리 집에 온 손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곤 했다. 그러다 대화가 잠잠해지면 느닷없이 11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 말의 매력을 음미한 것은 나와 누이들 뿐이었다. 이런 놀이를 경험한 적이 있기에 나는 조금 거북했다. 게다가 심사원들의 주애가 너무도 깊은 것 같아서 더욱 불편했다. 속임수를 쓰는 짐승과 순진한 짐승을 구분할 줄 알고 여우 발소리를 듣고서 지금 여우한테 다가가도 될지 가늠할 줄 알았으며 사람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춘 심판자들이었다. 나는 그 예리한 눈망울과 그 반듯한 작은 영혼들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 아이들이 놀이를 바꾸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면서 나는 10일이란 단어가 나올까 두려워서 아이들에게 소금을 건네주고 포도주를 따라주었는데 그러다 고개를 들면 매수당하지 않는 판사들의 부드러운 근엄함을 다시 발견하곤 했다. 아무도 별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은 허영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 허영은 몰랐지만 아름다운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고 내가 감히 그 아이들에게 말해주려고 했던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좋은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나는 내 직업을 들매거볼 생각은 감히 해보지도 못했다. 비행사라는 직업보다는 둥지의 아기 새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인사를 건네기 위해 플라타너스 나무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는 일이 훨씬 더 대담한 행동이었으니까. 묵묵한 두 요정이 식사하는 내내 나를 감시하고 있었기에
나는 그 아이들의 은밀한 시선과 너무도 자주 마주쳤고 그래서 말하기를 멈추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무언가 마루 위에서 가벼운 휘파람 같은 희미한 소리를 내며 바스락거리더니 잠잠해졌다. 나는 궁금하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랬더니 막내딸이 시험 대상을 이미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금석을 사용해 보느라 그 어리고 잔인한 치아로 빵을 베어 물으며 설명해 주었다. 만에 하나 내가 야만인일 경우 이 말에 경악하기를 바라며 천연덕스럽게 말이다. 살모사예요. 그러더니 아주 심한 멍청이만 아니라면 누구든 이 설명에 만족해야 당연하다는 듯 소녀는 입을 다물었다. 언니는 나의 첫 반응을 보려고 재빨리 내게 시선을 던졌고 이내 두 소녀는 그 더없이 부드럽고 천진한 얼굴을 수구려 자기 접시를 바라보았다. 아, 살모사라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것이 내 다리로 미끄러져 들어와 장단지를 스쳤었다. 그런데 그게 살모사였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도 거리낌 없는 미소였고 아이들도 그걸 잘 느꼈다. 나는 즐거웠기 때문에 시시각각 이 집이 좋아졌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 또 그건 살모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망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다. 맏딸이 나를 도와주었다. 식탁 밑에 난 구멍 안에 둥지가 있어요. 밤 10시쯤에 돌아와요. 동생이 덧붙였다. 낮에는 사냥을 하고요. 이번엔 내가 수녀들을 슬쩍 훔쳐보았다. 그 표곤한 얼굴 뒤에 자리한 그들의 섬세함과 조용한 미소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발휘하는 지배력에 반복했다. 오늘 나는 꿈을 꾼다. 이 모든 것이 참으로 먼 옛일이다. 그 두 유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결혼을 했겠지. 그렇다면 변했을까? 소녀에서 여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다. 그들은 새 집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친 듯 도는 잡풀과 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소녀들은 우주적인 무언가에 한데 엮여 있었다. 하지만 소녀 안에서 여인이 눈뜨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19점을 줄 남자를 만나길 꿈꾼다. 19라는 숫자가 마음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는다. 이때 어떤 멍청이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토록 예리한 눈이 난생 처음 속아 넘어가서 그 멍청한 놈이 아름다운 빛깔로 환히 빛나 보인다. 그 멍청이가 시라도 몇 소리를 읊으면 그를 시인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가 구멍난 말을 이해한다고 몽구스를 좋아한다고 믿는다. 식탁 밑에서 허리를 흔들어대며 다리 사이로 지나가는 살모사를 믿는 일이 그 멍청이를 우쭐하게 만들 거라 생각한다. 그리고 잘 다듬어진 정원만 좋아하는 그 남자에게 야생의 정원인 소녀의 마음을 내준다. 그러면 그 멍청이는 공주를 노예로 삼아 데려가 버린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